안녕하세요. 연력학 1 제7장 연력학의 제2법칙의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7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를 5장, 6장에서 한 이후에 현재는 지금 7장을 하고 있죠. 그 7장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했냐면은 처음에 열기관과 냉동기,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가역과정, 그리고 가역과정을 비가역과정으로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카노사이클과 카노사이클에 대한 원리, 그리고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한 그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7장에서 안 한 부분이 이 두 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과 이상적인 기체랑 실제 기체 사이에서의 우리 효율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노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가역 등온 과정과 가역 단열 과정이 각각 2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행되려고 그러면은 왜 가역 등원 과정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가역 단열 과정이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노사이클의 원리를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온도가 정해지면 그런 그 두 열 저장도 사이에서 작동하면서 이 열 저장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가역 기관보다 더 효율적인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1 원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동일한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모든 가역 열기관의 효율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제1 카노 원리로부터 다시 또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적인 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2 카노 원리에 의하면 결국은 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온도만의 함수로 정해진다라는 것이 이 연력학적 눈금을 토의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었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두 온도 사이에 운전되고 있는 그런 2가지 방식의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했죠. 하나는 이렇게 중간에 온도 T2가 있어서 T1과 T2 사이에, 그리고 T2와 T3 사이에 운전되는 엔진을 이렇게 시리얼로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T1에서 T3로 운전되는 그러한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원리를 갖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러한 그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관계식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식으로 제시하고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사람이 켈빈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의 QH와 QL의 그 가역 열기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카노 사이클에서 QH와 QL의 비율은 TH와 TL의 비율이 같다라는 이러한 절대 온도의 눈금을 켈빈이 제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고 그 단위를 켈빈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력학적인 우리 효율의 관계식은 이렇게 온도의 관계식으로 비율로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러한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을 이상기체 온도 눈금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상기체 온도 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이상기체 온도 눈금이 연력학적인 눈금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한번 아니면 같은지 동일한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실제 기체의 압력이 매우 낮아지면 또는 인계점보다 굉장히 온도가 높으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PV는 RT라는 이러한 수식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 기체 열량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어떤 특정한 기체를 요 부핀에 일정한 부핀에 담아놓고 일정한 부피가 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원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적기체 열량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려는 지점에 요 지점에 우리가 요 지점에다가 딱 이 온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리구를 벌브는 이제 어떤 유리로 된 그런 작은 그런 튜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 굴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수온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일정한 양의 기체가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기체가 팽창하기도 하고, 그럼 팽창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피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을 하면 이게 부피가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부피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이 바깥에 요 수은의 양을 조정을 해가지고 수은의 양을 조정해서 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말은 결국은 이 수은의 높이, 요 A가 항상 요 A가 여기 와 있도록 이게 수은의 양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즉 수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 같은 수은이 같은 높이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가 수은이니까 요거와 같은 높이에 있는 요 지점은 압력이 같잖아요. 요 압력과 여기의 압력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높이를 수은의 높이를 높게 하면은 이 압력이 높아질 거고, 수은의 높이를 낮게 하면은 압력이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체가 팽창하면 수은의 높이를 높게 해가지고 압력을 키워줘서 얘를 이 안으로 밀어넣는 거죠. 얘가 만약에 수축을 하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수은을 빼가지고 높이를 낮게 만들어서 얘가 이 안에 있는 기체가 항상 요 A라는 요 지점까지 팽창되어 있도록 이렇게 유지하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은줄을 우리가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측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기 요 기체 구, 요게 기체 구죠. 그리고 요 구에서부터 요 길이는 상당히 짧아서 요 기체 요 모세관, 요거 얇은 관이죠. 요 얇은 관의 여기의 온도와 기체 온도와 이 지점에서의 온도는 서로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안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기체 온도는.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PV는 RT에서 온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양변을 R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R분의 V, P 이렇게 되겠죠. 근데 R은 뭡니까? 얘는 이상기체 상수죠. V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 일정하게 부피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비체적도 일정하죠. 비체적 일정하고 R이 일정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압력,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압력, A라는 지점에서의 압력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의 압력이죠. 요 지점의 압력. 똑같죠. 같은 높이에서. 요 압력을 측정하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측정해 보자. 그럼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분들 그 정수학, 그 유체역학에서 정지되어 있는 유체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그때 압력에 대해서 처음 유체역학의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수압을 측정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요 지점의 압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요 바깥은 우리가 대기압이고, 그리고 요 수은으로 되어 있는 요 높이만큼이 우리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돼서 우리가 로지 높이는 이제 요 L이 되겠죠. 밀도는 수은의 밀도, 그래서 머큐리에 해당하는 M, 로 MGL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거 유체역학 시간에 수업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 압력이 측정이 되고 압력이 측정이 되면 온도가 계산된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안은 기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기체 방정식을 썼으니까 결국 이상기체의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R분의 V는 일정하니까요. R분의 V는 일정하니까 결국은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비례하는데, 그래서 어떤 물의 삼중점의 온도, 물의 삼중점의 온도는 273.16K잖아요. 그래서 273.16K에서 측정된 압력을 요 273.16도가 되게끔 여기를 조정한 다음에 그 압력을 측정해 봅니다. 그 압력을 이렇게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에 해당하는 것에 압력이다 해가지고 P 트리플 포인트라고 이렇게 측정을 하자 이거죠. 그때 온도는 우리가 273.16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비율은 특정 압력과 특정 온도의 비율과 이렇게 되겠죠. 특정 압력과 삼중점에서의 압력의 비는 그때의 압력에 해당하는 온도의 삼중점에 해당하는 213.16 이렇게 이러한 비의 관계식이 우리가 성립되겠죠. 요 관계식으로부터 왜냐하면 여기 이상기체 상수 R과 비체적 V는 일정하니까 온도와 압력이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 온도라는 것은 삼중점에서의 압력을 측정해 놓으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213.16 곱하기 삼중점에서의 압력분의 압력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식은 요 두 개 요거 곱하기 요거는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런 관계식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실제로는 어떤 기체도 이상기체와는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이상기체는 우리가 압력이 0으로 갈 때, 접근할 때, 기체 행동 패턴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압력이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와는 엄밀하게 같지 않다. 다만,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압력이 0에 접근함에 따라서 모든 기체의 거동은 이상기체의 거동에 조금 더 근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상기체는 아니지만 얘가 압력이 0에 가까워지면 그러면은 이것은 이상기체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측정했던 기체 구 방식의 열량계에서 온도를 측정하는데 이게 기체의 양을 우리가 변화시켜 보자 이 말이에요. 기체의 양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체 내부에 요 점에 A점의 요 위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요 삼중점의 압력이 삼중점에서의 압력이 변화하겠죠. 얘가 기체의 양이 많으면 얘가 여기까지 팽창할 때 압력이 높아질 거고 기체의 양이 적으면 여기까지 팽창할 때 압력이 낮아질 테니까 여기 기체가 많으면은 많이 와서 부닥칠 테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기체의 양이 적으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체의 양에 따라서 삼중점의 압력이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삼중점의 압력이 그렇게 삼중점의 압력이 변화하니까 그런 그때 이렇게 측정된 압력과 이로부터 계산된 온도를 우리가 그래프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도의 그래프를 작성해 보면 온도 압력 그래프에서 압력이 0에 해당하는 지점, 다시 말하면 압력이 0에 해당된다는 게 뭐예요? 이 안에
그 기체 양이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지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처음에는 기체 양을 우리가 변화시켜가면서 기체 양을 변화시켜가면서 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체 양이 많으면 압력이 이쪽으로 높아져요. 기체 양이 적어지면 우리가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데 점점 낮아지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굉장히 그 양을 낮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완벽한 진공으로 만들기가 어렵으니까. 그래서 어느 이상 되면 여기 양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삼중점의 압력이 점점점 작아지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우리가 완벽하게 실험을 못하지만 요걸 우리가 외사법으로 익스트라폴레이션으로 쭉 이렇게 찍으면은 어디선가에 그 압력이 0일 때, 그 삼중점에서의 압력이 0일 때 온도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중점에서의 이상기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73.16K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 삼중점에서의 요 지점의 압력이 273.16켈빈에 해당하는 그런 이상기체, 다시 말해서 압력이 0으로 접근하는 기체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그 변화하는 패턴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이걸 가정하고 했지만 사실은 기체마다 다 그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상기체와 근접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온도 패턴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체가 종류에 변화하더라도 압력이 0일 때, 다시 말해서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울 때의 온도는 모두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지점의 온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운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상기체의 원리, 이상기체의 방정식 PV는 RT를 이용해서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절대 온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스케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상기체의 이런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상기체에 해당하는 그런 온도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을 정의한 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네 둘이 이상기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눈금, 다시 말해서 자저, 스케일이죠. 그 다음에 연력학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스케일이 서로 동일하냐라는 것을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온도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이 이야기가 서로 같은가? 이쪽 온도와 이쪽 또 다른 쪽의 온도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는가라는 거죠. 양쪽에서 다 온도는 얘기했지만 그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온도가 서로 같은 온도인가? 라는 걸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런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 유도된 카노 사이클의 작동 육체의 이상기체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카노 사이클의 작동 육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동 육체랑 아니면 사이클의 작동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관계없이 항상 연력학적인 눈금이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죠. 근데 이 작동 유체에 이상기체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결과가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을 한번 이 카노 사이클에다 적용했을 때 그것이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면, 그렇다면 이상기체에서 이 정의한 온도를 이 카노 사이클에다 적용했을 때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랑 동일하게 나오면 그럼 두 종류의 온도 눈금은 서로 동일한 거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카노 사이클, 우리가 이제 기체로 움직이는 우리 기체 PV 선도에서의 일정한 온도의 그 선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의 선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요 라인에 따라서는 우리가 단연 그 등원이죠. 그래서 가역 등원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 그 다음에 요 우리가 가역 등원 팽창을 하고 다시 가역 단열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역 등원 압축을 하고 다시 가역 등원 가역 단열 압축을 해서 이런 사이클 1, 2, 3, 4를 이렇게 이상기체가 완성을 할 때, 이런 카노 사이클을 완성을 할 때 이 관계식을 한번 열 효율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열 효율이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에서 정했던 그런 열 효율이 나오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1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1, 2, 3, 4 다시 1로 되돌아가는 이런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내부에서 우리가 처음에 팽창했다가 다시 압축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런 카노 사이클로 상상을 한 겁니다. 이때 카노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내부의 기체 운동 에너지와 유치 에너지는 변화는 무시한다. 왜냐면은 이렇게 수평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이 높이차 얼마 안 되고 이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피스톤에서 피스톤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무시된다라는 거죠. 자, 이상기체니까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du는 CV0dt. 여기 제로는 우리가 이상기체에 해당하는 그 정적 비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du는 CV0dt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 이동에 의한 일은 델타 W인데 델타 W는 PdV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작동 유체가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RT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E를 구할 때 압력에 해당하는 P는 요 관계식에서 V분의 R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다가 요거 우리 이 내부에 정해져 있는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넣는 거니까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델타 Q는 du 플러스 델타 W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du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CV0dt라고 했고요. 델타 W는 뭐냐면 PdV인데 P는 뭐예요? V분의 RT가 되겠죠. 그래서 V분의 RT dV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일부러 P를 일부러 왜 이걸로 써줬냐면은 요 V가 변하는 건데 이 V가 변할 때 P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써주면은 V에 대해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V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과정 1에서 2로 가는 거는 등원 팽창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거는 등원 압축이고요. 그 일정한 온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는 것은 가역 단열 팽창이고요. 4에서 1로 가는 것은 가역 단열 압축입니다. 이때 온도는 여기 TH에서 TL로 팽창이니까 온도가 떨어지고요. 압축되면은 TL에서 TH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관계식이 있는데 얘에서 이제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이 관계식들을 정리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식이 도출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이 최종 연력학 제1법칙을 각 개별 과정마다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역 등원 과정,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가역 등원 과정을 우리가 적분해 보면 요거를 우리가 적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우변 델타 Q를 적분하는 것은 결국은 1에서 2 과정 2까지 가는 동안에 Q라는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럼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Q는 결국은 고온에서의 열 전달량 QH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 자정조에서 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QH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 단위 질량당의 물리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 소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요 좌변은 그래서 적분을 하면 1부터 2까지 델타 Q 해가지고 QH라고 되었고요. 그 우변을 우리가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1에서 2까지 CV0 DT 더하기 1에서 2까지 V분의 RT D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온도가 TH로 일정한 라인을 따라서 1에서 2까지 이렇게 팽창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걸 적분한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0이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1부터 2까지 V분의 RT DV가 되는데요. 요 R은 상수예요. 이상기체니까. 그리고 T는 뭐라고 그랬냐면 등온이라고 그랬어요. 등온인데 바로 TH, 고온에 해당하는 TH죠. 그래서 얘는 상수. 그래서 RT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서 RTH가 되죠. 고온에서의 온도 RTH. 그래서 1부터 2까지 V분의 1 DV.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로그 V죠. 로그 V. 그래서 RTH 로그 V의 1부터 2까지. 그러면 2에서의 값 빼기 1에서의 값 하면 로그 V2 빼기 로그 V1이 되니까요. 로그 빼기 로그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A 빼기 로그 B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그 뒤에 있는 거가 분모로 가죠. B분의 그 다음에 A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로그 V2 나누기 V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TH 곱하기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즉 1부터 2까지의 이 전달되는 열 전달량은 QH는 RTH 곱하기 로그 V1분의 V2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역 등온 과정 팽창하면서 1에서 2부터 2까지 팽창하면서 가역 등온 팽창 과정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역 단열 팽창은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델타 Q는 이렇게 되는데요. 델타 Q는 0이에요. 왜냐하면 단열이거든요. 자, 그래서 좌변은 우리가 0이고요. 우변은 CV0 DT 더하기 V분의 RT DV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우리가 여기서 요 T에 대해서 변화하는데 요 T는 여기에 있으니까 양변을 그냥 T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 우측은 그냥 0이니까 0이, 좌측은 0이니까 T로 나눠줘봐야 0이 되죠. 그럼 우측은 요걸 T로 나눠주면 T분의 CV0 DT가 되겠고요. 요거는 분자에 T가 있었으니까 요거 T가 사라지고 V분의 R DV가 되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대한 건데 온도에 대한 식으로 써놨고요. 부피의 변화에 대한 건데 요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앞에 있는 얘는 다 상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2에서 3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요거를 적분하면 2부터 3까지 t분의 cv0 dt를 적분하면 이 cv0는 뭐예요? 요거 개수였죠. 정적 비열. 요거 바깥으로 나옵니다. 일정하게. 그러면 cv0 2부터 3까지 t분의 1 dt가 되고요. 요거 t분의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뭡니까? 로그 t죠. 그래서 cv0 로그 t의 2에서 3까지. 그럼 로그 t의 3 빼기 로그 t의 2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이런 관계식 적용하면 cv 곱하기 로그 t2분의 t3 이렇게 되죠. 근데 t2가 뭐였냐? t2는 고온의 온도죠. 그래서 th. T3는 여기 저온의 온도죠. 그래서 TL이 됩니다. 그래서 CV0 곱하기 로그 TH분의 TL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요걸 적분한 거예요. 두 번째 요 V분의 R, DV를 적분하면 2에서 3까지 V분의 R, DV가 되는데 요 R은 상수잖아요. 이로 나갑니다. 그럼 R, 2에서 3까지 V분의 1, DV가 되죠. 요건 뭡니까? 로그
V가 되죠. 이거 적분하면. 그래서 R 곱하기 로그 V의 2에서 3까지. 그럼 3에서의 값을 집어넣어서 로그 V3 빼기 2에서의 값을 빼면 대입하면 로그 V2. 따라서 이 관계식을 적용하면 R 곱하기 로그 V2분의 V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 뇌를 적분한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걸 적분한 거는 이거. 각각을 써주면 CV0 로그 TH분의 TL 더하기 R 로그 V2분의 V3는 0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이 관계식을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3에서 4로 가는 동안에 가역 등원 압축 과정을 합니다. 자, 가역 등원 압축 과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좌변을 우리가 적분하면 3에서 4까지 델타 Q가 되겠죠. 결국은 얘는 3에서 4까지 가는 동안에 열 전달량인데요. 이때 열 전달량을 우리가 QL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온에서의 열 전달량이니까.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 그렇죠? 시스템의 열을 빼앗기는 거죠. 아까는 시스템으로 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얘는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했었죠, 여태까지. 그 다음에 우변을 우리가 적분합니다. 그래서 3에서 4까지 CV0 DT 더하기 3에서 4까지 V분의 RT의 DV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DT는 뭡니까? 등원 과정이잖아요. 등원 과정이니까 여기 온도의 값이 0이죠.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요 T가 등원이니까 상수죠. 근데 저온에서의 온도죠. TL이 되면서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R은 뭐죠? 이상기체 상수니까 R과 T의 곱은 상수가 된다. 근데 T는 TL이다라는 거죠. R 곱하기 TL 인테그랄 3에서 4까지 V분의 1 dV가 되는 거죠. 자,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예요? 로그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T의 L 곱하기 로그 V는 3에서 4까지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에서의 값 빼기 3에서의 값이죠. 로그 V4 빼기 V3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RTL 곱하기 로그 V3분의 V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QL은 좌변을 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QL, 우변을 적분한 것은 요거.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요 관계식을 어디다 적어준다? 여기 요 식에 여기다가 2에서 3까지 요 가는 과정에다가 적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과정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남은 과정은 뭐죠?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봐야 되죠.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과정은 가역 단열 압축이에요. 그래서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값을 우리가 요 관계식을 적분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가역 단열 압축 과정이니까요. 단열이니까 델타 Q 열 에너지의 흡수량에 또는 방출량의 변화량은 없죠. 0이죠. 단열이니까. 그래서 좌변을 적분하면 0이다. 우변은 그래서 CV0 DT 더하기 V분의 RT DV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온도의 변화량인데 온도는 여기에 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2에서 3회로 가는 동안에 했던 것처럼 온도를 양변의 온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T분의 CV0 곱하기 DT 더하기 V분의 R 여기서는 온도가 지워지죠. 나눠줬으니까 V분의 R dV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요 관계식을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우측은 적분해봐야 0이니까 0을 적분하니까 0이죠. 그리고 좌측은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T분의 CV0 DT 얘는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V분의 R d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상수죠. 그래서 CV0는 바깥으로 나왔고 4분의 1 T분의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T분의 1을 온도에 대해서 적분한다. 요 R은 뭐예요? 이상기체 상수니까 요 바깥으로 나오겠죠. 더하기 R에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V분의 1 dV가 되겠죠. 자, 요건 뭡니까? 로그 T죠. 로그 T가 4에서 1로 가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면은 CV0의 로그 T4분의 T1
요거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뭡니까? 로그 V죠. 그래서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하는 거니까 로그 V1 빼기 로그 V4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로그를 표현해 주면 되죠. 그러면 T4는 뭐냐? T4는 여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QTL 저온에서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T4는 CV0 로그 TL 분의 T1은 뭐냐? T1 여기는 뭡니까? 여기 TH 고온이죠. 고온이니까 T1이 TH다. 그래서 CV0 로그 TL분의 TH 더하기 R 로그 V4분의 V1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식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관계식에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세 개의 관계식을 얻었어요.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얘를 구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할 거냐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봅니다. 자, 얘랑 아주 비슷해 보여요. 얘랑 CV0 TH분의 TL이고요. CV0 TL분의 TH예요. 그래서 얘를 잘 조정하면은 또 다른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CV의 제로의 로그 TH분의 TL은 얘가 요로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R에 로그 V2분의 V3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요 관계식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우변으로 넘어간 거죠. 자, 여기서는 얘랑 비슷한데 요 가운데 얘가 이거의 여기에 이 값의 역수죠, 지금. 얘는 TH분의 TL인데 얘는 TL분의 TH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정리해 줍니다. 얘 요쪽을 이렇게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CV0 로그 TL분의 TH는 마이너스 R의 로그 V4분의 V1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 요거처럼 TH분의 TL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요 마이너스 1 CV0인데 요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마이너스 1승이 돼서 이게 역수가 되죠. 요 안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양변에다 곱해준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는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TH분의 TL TL분의 TH의 역수인 TH분의 TL이 되는 거고 요거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R 로그 V4분의 V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 4에서 1로 가는 거의 요 관계식과 2에서 3으로 가는 거의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요 두 개,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R 로그 V4분의 V1은 여기 마이너스 R 로그 V2분의 V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니까요. 여기로 넘어가 요게 요렇게 와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R 곱하기 로그 V2분의 V3의 마이너스 1승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승은 뭐예요? 역수란 뜻이죠. 그래서 R 로그의 V3분의 V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이렇게 R을 이렇게 지워주면 남는 거는 얘랑인데 그러니까 로그 V4분의 V1은 로그 V3분의 V2니까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V3분의 V2 얘는 V4분의 V1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얘는 V1분의 V2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V3분의 V4로 표현되어 있는데 V1분의 V2로 이렇게 하려면 얘가 여기로 내려와야 되죠. 여기 양변을 여기다가 V1으로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자. 그러면은 얘는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이쪽 면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양변에다가 우리가 그 V3를 곱해주면 여기서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우측이랑 곱해주면은 우리가 여기 V1은 이렇게 지워진다면 V4분의 V3가 되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관계식에다가 우리가 요 관계식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양변에다가 요 좌변과 우변에다가 V1분의 V3를 곱해주겠다 동시에. 그러면 얘랑 곱해주면 얘랑 곱해주면 V3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V1분의 V2가 나올 거고요. 요거랑 요 우변이랑 곱해주면은 V1이 이렇게 지워져서 V4분의 V3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요 관계식은 요거랑 똑같은 관계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V3분의 V2, V3분의 V2니까 여기와 여기의 비체적의 차이는 4와 1의 비체적의 차이와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4와 3의 요 비체적의 비율은 1과 2의 비체적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요거의 비체적의 비율은 이거의 비체적의 비율과 같다라는 것을 이 두 개의 관계식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노 사이클의 관계식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와요.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요.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그래서 QL분의 QH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QL분의 QH를 비교해 보는데 QL은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 QL이 요거니까 QL은 여기다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RTL의 로그 V3분의 V4가 되고요. QH는 뭐예요? RTH의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R은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 마이너스 1은 앞에 곱해줬는데 요거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지수가 되죠. 그럼 TL 로그 V3분의 V4의 마이너스 1승은 TH의 로그 V1분의 V2. 그럼 TH의 로그 V1분의 V2는 그대로 놔두고요.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 안이 역수가 되죠. 그래서 V4분의 V3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서 우리가 구해놓은 게 있어요. 방금 전에. V4분의 V3는 V1분의 V2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걸 각각 로그로 취한 요 값은 얘는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값이 된단 말이에요. 분모와 분자에서. 그럼 남는 건 뭐냐? TL분의 TH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 전달량의 비율은 온도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카노 사이클에다가 우리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이라는 것이 결국 뭐였어요?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적용했을 뿐인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뭐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바로 요 열 전달량의 비율은 그 저장조의 온도의 비율과 같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랑 동일한 관계식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상기체에 대한 관계식이 실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랑 같았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연력학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상기체 온도 눈금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상기체 온도 눈금이라는 결국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정한 온도란 뜻이었고요. 그런 관계식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카노 사이클에서 우리가 원리에서 얻었던 그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이랑 동일한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잠깐 좀 써봅니다. 좀 그 현재까지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카노 사이클로 운전되는 열 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열 효율은 1 QH분의 QL은 이렇게 카노 사이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TH분의 TL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카노 사이클 그리고 열역학적인 눈금, 온도 눈금을 적용한 거였죠. 만약에 카노 사이클로 운영되는 냉동기의 성능 개수다라면 냉동기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우리가 열을 전달시키는 그런 장치, 그걸 우리가 레프리저레이터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목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냉동기의 목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저온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온도가 TL이 되도록 계속 열을 흡수해서 고온부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열 성능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는 일 에너지는 일 에너지는 우리가 그 우리가 소비되는 일 에너지는 QH-QL이에요.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요 TL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QL이 되겠죠. 그래서 TH-TL분의 QH-QL분의 QL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카노 사이클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카노 사이클의 열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냉동기에 대해서도 이 연력학적인 눈금을 적용하면 QH-QL은 TH-TL분의 TL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온도로 다 이렇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눈금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열펌프라는 게 있어요. 열펌프의 성능 개수는 열펌프는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열을 이동시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때 우리가 효용이 있는 거는 뭐예요? QH예요. 왜냐? 이 고온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열펌프거든요. 그러니까 냉동기랑 열펌프는 기본적으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거는 동일한데 냉동기는 차가운 곳의 온도를 저온부의 온도를 낮게 그러니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의 온도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이 저온부의 온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고 고온부 우리 따뜻한 곳에서의 온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열펌프다, 힙펌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서 보면 이때의 성능 개수는 효용은 뭐냐? 요 T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공급해주는 QH예요. 얘가 효용이고 그때 사용된 에너지는 뭐냐? W인데 여기 연력학 제1법칙에서 QH-Q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카노 사이클의 연력학적인 눈금을 적용하면 QH-QL분의 QH는 온도로 다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TL분의 TH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상기체에 대한 그런 그다음에 카노 사이클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열기관과 실제 냉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여기에는 아이디어란 케이스의 열 효율과 그다음에 냉동기의 성능 개수와 열 펌프의 성능 개수였는데 실제의 열기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QH분의 QL은 실은 우리가 카노 사이클로 표현했던 요거보다는 작다. 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만든 열기관은 이상적인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면 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상기체. 그게 우리가 카노 사이클의 제1 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상적인 카노 사이클의 열 효율보다는 작다. 성능 개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냉동기의 성능 개수는 요 카노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 성능 개수보다 냉동기의 성능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열 펌프에 해당하는 그 성능 개수, 실제 성능 개수는 열 펌프의 성능 개수는 이렇게 표현되고, 요거는 그냥 원래 원리 연력학 제1법칙에서 적용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 카노 사이클의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의 열기관, 실제의 냉동기, 실제의 열펌프는 각각 카노사이클의 열기관보다, 카노사이클의 냉동기보다, 그리고 카노사이클의 열펌프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카노사이클에서 그걸 따르는 열기관의 작동 측면에서 과연 절대 온도 0도의 0켈빈의 온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카노사이클의 열기관에서 우리가 열기관의 효율이라는 것은 QH분의 QH-QL이잖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요거는 QH분의 QL은 1이고 마이너스 QH분의 QL이 되잖아요. 이렇게 써서 그러면 얘가 카노사이클이면은 1 마이너스 TH분의 TL인데, 우리가 방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QH-QL에서 이 값이 출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열되는 온도가 낮을수록 우리가 그 방출되는, 우리가 Q 써주면 TH에서 TL로 우리가 요 사이에서 열기관이 있는데, 요 사이에서 QH 요로 QL이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진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요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0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방열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는 결국은 요 QL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1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 1의 출력이 점점 증가하고 방열량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방열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마지막 한계에서는 방열량이 0이 되는 거죠. 방열량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는 열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QL이 0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 1이 그 QH랑 같은 값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에서 열 저장소의 온도가 절대 온도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절대 온도보다 훨씬 더 높죠. 273.15도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략 한 20도에서 30도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20도, 30도 더하기 273.15도만큼을 우리가 더해져 있는 그 정도 높이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다가 열을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에 만약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온도가 점점점 방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근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것, 그 온도가 바로 뭐다? 절대 온도 0도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는 그래서 불가능하고, 결국은 우리가 열을 버릴 수 있는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우리 주변 온도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 열 효율은 결국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노사이클이라 할지라도 100%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카노 냉동기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요, 카노 냉동기니까 그 효용이 있는 것은 뭐예요? 저온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QL이죠. 그래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은 QH-QL, 다시 말해서 1이 되겠고요. 효용이 있는 그런 에너지는 QL이 되겠죠. 이게 카노사이클이 되면 TH-TL분의 TL이 되겠고요. 온도를 바꿔주니까. 자, 주어진 크기의 냉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어진 크기라는 것은 일정한 열 에너지를 계속 뽑아서 저온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죠. 일정한 크기라는 것은 일정한 크기의 열을 흡수하겠다. 저온부에서 이런 말입니다.
주어진 크기의 냉동 효과 QL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일의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냉동 공간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얘가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얘가 TH-TL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데 이 QL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얘는 낮아지는데 얘는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낮은 값, 분모는 커지고 있고 분자는 작아지고 있으니까 얘는 점점 이쪽 좌측의 온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얘 QL을 우리가 일정한 열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값이 굉장히 증가된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자, 다시 보시겠어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 요 좌측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면 TL이 낮아지면요. 저온이 냉동 공간의 그 온도가 낮아지면 분모가 낮아지고 분모는 커지니까 이 전체 이 분수의 입장에서는 작아지는데 이 값이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QL이 어떤 값이냐면은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얘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이 전체 값은 낮아지고 있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얘를 증가시켜야만 이 QL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 전체 값이 낮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이 냉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일은 굉장히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 낮은 온도에서 열을 뽑기 위해서는 얘는 열을 잘 안 뽑힐 거잖아요. 왜냐면은 더 온도가 낮은 쪽에서 열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도가 높은 데서 열을 뺏어오는 건 쉽지만 낮은 녀석은 그 열 에너지를 거기 낮은 온도에서 뺏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이 증가하기 때문에 냉동 공간의 온도가 TL이 낮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그런 낮은 공간에서 냉동을 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일이 굉장히 증가한다. 그래서 절대온도 0켈빈이라는 말은 얘가 절대온도 0켈빈이라면 얘가 분자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0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우리가 냉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계 온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열을 뽑을 수 없는 온도가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 온도 0도로 간다 그러면 얘가 TL이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얘가 0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0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QL을 0이 아닌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 크기로 우리가 냉동 효과를 만들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QL이 0이 아니라면 얘가 0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무한대의 값을 가져야만 이게 0이 아닌 상황에서 0이 되겠죠. 좌측이 온도가 TL이 0으로 되는데 얘가 QL이 0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똑같이 이쪽도 0이 되려고 한다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일이 엄청나게 증가해야지만 결국은 그 절대온도 0도에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냉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어진 크기의 냉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조금 개념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데, 즉 온도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계값이 뭐다? 절대온도 0켈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기관 작동 측면에서의 0켈빈의 의미와 냉동기 작동 측면에서의 0켈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노 사이클의 효율 계산에 우리가 기본 가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카노 사이클의 효율 계산의 기본 가정은 온도가 일정한 열 저장조와 열기환을 하는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한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사이클 내부의 작동 유체는 그 온도가 그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가역 반응을 해야 되니까, 카노 사이클은 가역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 열 저장조의 온도와 작동 유체의 온도 사이에는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작아야 된다. 델타 T가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소의 온도 차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T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된다. 사실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지, 온도 차이가 낮아야만 우리 카노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4장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열 전달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도인 경우에는 C 값이 요거고, 대류인 경우는 요 C 값이 H이고요. 복사인 경우는 요겁니다. 우리 여기 4장에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위에서 구한 그 이야기했던 열 전달 상수 C는 그것이 열 전달 방식, 그러니까 전도냐, 대류냐, 아니면 복사냐, 또는 그 전도, 대류, 복사의 조합이냐, 또는 그 주어진 형상 또는 소재 등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상수값이다 이 말이죠. 열 전달량 C는. 그런데 우리가 그 델타 T가 이 카노 사이클처럼 이렇게 무한소가 되면 이 면적이 무한히 크지 않는 이상은 열 전달량이 굉장히 작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 내부의 작동 물질의 온도가 열 저장조의 온도와 같다면, 다시 말해서 무한소의 온도 차라면 얘는 우리가 이 A가 이 단면적이 무한히 크지 않는 이상은 열 전달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카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인 그러한 사이클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온도 차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온도 차가 존재해야만 열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온도 차로 우리가 어떤 열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이 A 값이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온도 차이가 커야 되고, 그래야지 열 전달이 빠르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또는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열 전달은 언제나 열 전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비가역성이 동반되는 것이다. 동반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카노 사이클의 열기관과 그 다음에 냉동기 열펌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기체의 효율과 이상기체의 열기관의 효율을 우리가 비교해봤죠. 실제 기체가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7장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7장은 처음에 열기관, 냉동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아주 굉장히 관념적인 열역학 제2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켈빈 플랑크의 소설과 클라우디우스의 서술을 말로 했죠. 아직은 말로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걸 이제 8장에서 할 거고요. 우리가 가역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 열역학 제2법칙은 결국은 100%의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최대의 열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그 기준점을 우리가 가역 과정을 따르는 사이클을 우리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열효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엔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역 과정을 가정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가역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적인 요소들을 만드는 요인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역 과정의 가장 이상적인 걸로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두 개의 가역 동원 과정과 두 개의 가역 단열 과정으로 구성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카노 사이클의 효율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원리로부터 연력학적인 이런 온도 눈금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 다시 말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측정된 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한 이상기체의 온도 눈금은 결국은 연력학적인 온도 눈금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에 대해서 좀 효율과 성능 개선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7장의 뒷부분에 대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을요. 7장의 4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잘 이해되시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돌려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래도 이해 못하면 수업 시간에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